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을 윤팀이 해줬지만 엑심에 다녔어요. 근데 엑심에 한 7년 다니면서 여태까지 사실 엑심을 데이터 가공 관련해서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엑심에 관련해서 고객들을 좀 볼까 해요. 오늘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 고객들 한번 보세요. 이게 엑심이 만든 원래 자료거든요. 크레딧 카드 회사의 15회사 중에 몇 개 회사요? 12회사가 고객이에요. 엑심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한 3, 40년 됐는데 크레딧 카드의 탑 크레딧 카드 15회사 중에 12회사가 이 회사에서 데이터를 사갔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탑 10개 중에서 9개 회사들이 데이터를 사갔어요. 저 고민하는 거죠. 저는 당연한 일을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돈을 주고 데이터를 사갔을까? 그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데이터를 사갔을까? 가져가서 뭘 했을까? 제가 가서 주로 한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게끔 DMP를 구축하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DMP를 구축해두면 얘네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가면서 내부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 이걸 사오기 위해서. DMP를 구축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축을 했을까? 요새는 그런 자료를 제가 자꾸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가서 이제 사업을 하려니까 이제 현업을, 고객 회사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쭉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 보면 뱅킹, 은행, 리테일러 다 사가신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의 회사들. 심지어는 저기 오바마,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엑심의 데이터를 사가서 2012년에 활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저걸 보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 사갔고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 그래서 무슨 효과를 받길래 지속적으로 40년 된, 50년 된 회사가 아직도 살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몇 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던 거죠. 왜 전통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가? 농업 관련해서 지금 혹시 관련된 회사 여기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농업을 참 활성화를 잘 안 시켜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이 IoT 데이터, 농업 IoT 데이터 해갖고 완전히 농업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제조도 마찬가지고, 제조 여기에 지 사례가 나오는데, 제조, 자라도 마찬가지, 너무나 잘하시는 이런 회사들,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닥터보니 360도라는 저 회사는,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를 해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민감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UPS, 페더럴 엑스도로크. 아마존은 더 말할 거 없고 월마트라든가 알리페이, 금융, 펜테그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고민을 이제 해보면서 저도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서 지금 여기 올라온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금융 관련 회사인데, 제가 한 프로젝트들이에요. 보시면. 키뱅크,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회사 중에 캐피털 원을 볼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한 2000년 초에 프로젝트를 캐피털 원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여기 있는 거 제가 왜 올려놨냐면, 내가 하지 않은 프로젝트 회사들 중에 아직도 오랫동안 살아있는 회사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없어진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회사들이. 근데 여기 있는 회사들은 메릴 린치는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샀나? 시티뱅크가 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샀는데 아직도 회사들이 살아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2000년도 초에 저희 엑심에서 엄청 많이 데이터를 사갔던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디지털화 하는데 MIT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디지털한 회사들이 26% 프로핏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 지금 디지털화하겠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하지만 디지털화의 핵심은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속도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로 흔적을 잡아내서 경험을 갖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내는 두 가지인데 한국이 아직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성공적으로 디지털 사업을 이끌어갈까가 그러니까 궁금해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캐피탈 1 사례를 좀 볼게요. 캐피탈 1이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원래 GM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거기에 그 파이낸싱 해주는 회사로 큰 회사예요. 현대캐피탈, 네, 현대캐피탈이랑 똑같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 자료가 2013년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용 중에 제가 이게 저기 주주들한테 오픈하는 자료를 제가 카피를 해 떠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캐피탈 1이 1년에 8만 번의 빅데이터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8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데이터 사업 분석을 해보신 분 알지만 우리가 데이터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다 분석할 때 한국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제가 시범사무로 고객 사이트에 해보면 보통 짧아야지 한 달, 그리고 평균 한 2-3달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끄집어다가 갖다가 수집해서 정제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리포팅 하는 데까지만 이것이 리포팅 하는 것까지만이지 그걸 현장에 적용할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가 미국에 있을 때 활용할 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반응이 일어난 거를 가져와서 평가할 때까지 1달을 2달 작업을 해서 처음에는 2달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달 싸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주 싸움을 하다가 왔어요, 여기를.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8만 번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만 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매뉴얼리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8만 번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8만 번을 했고, 저기 이제 밑에 여기 보시면 2005년도부터 제가 얘네들 작업을 2001년도인가 아마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프로핏이 텍스 전에 11%씩 거의 대략 11%씩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다면은 기업에서 이 순이익이 11% 성장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특히 은행 쪽에서.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인 은행이 지금 거의 이익률이 3%인가 4%를 제가 알고 있어요. 5%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은 일을 한 거죠.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했을까? 여기 보면은 결국은 디지털화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얘네들이 가장 중점으로 고민했던 거가 모든 거를 인하우스 사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사업을 외주의 인력을 줘갖고서는 뭐 SI 사업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에다 의탁을 해서 단발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기업들한테 매번 가서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거는 데이터 관련해 성과 사례 안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탤런트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탤런트 있는. 그 사람인데 한국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인력 빅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인력의 문제인 거 여러분이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것들인데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할 거가 빅데이터와 분석에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람에 관련해서도 한국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사실 초기 단계가 고객관리 CRM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기 2000년도 초에 여기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고 막 이런 작업을 하면서 사람을 안 키웠어요. 2011년까지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막 바람이 막 불 때까지도 우리는 거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준 거죠. 그러다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시장에 막 교육받아갖고 6개월, 뭐 1년, 길어서 한 1년 이상 좀 교육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시장에 수두룩해요. 근데 정작 현업에 바로 투입해서 당장 성과를 좀 보고 이럴 인력이 거의 없는 거라서 참 심각한 내용이긴 하죠. 하여튼 사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전통산업이 왜 데이터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가를 좀 이제 답을 찾아보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보게 됐는데, 이 자료에서 보면은, 일단 요게 좀 관심을 두셔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필요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2000년도 와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 보면은 2000년도 초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보내느냐.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이미 얘네는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부터 분석을 해서 빨리 분석을 해서 아까 제가 말했죠. 2000년대 초에 데이터 마케팅에 돌아가는 사이클을 2달 했다가 한 달로 주는 작업을 했다가 2주 작업, 2주 사이클을 돌리는 걸로 싸움을 하다가 제가 왔거든요. 얘네는 그때 시간 싸움을, 마케팅의 시간 싸움 그때 했던 게 이게 자료가 맞는 거거든요. 이 자료가 인도에서 만들어진 자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맞죠? 그리고 나서 2000년도 중간부터 지금 최근까지는 여기 보시면 도메인 엑스퍼트라든가 엔드 투 엔드 서비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내보내는 싸움을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뒤에 백엔드 서비스부터 데이터로 한다면 백엔드 서비스부터 마지막 프론트엔드 서비스까지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하고 얼마나 빨리 다른 어떤 서비스를 찾아내느냐가 얘네들을 고심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도메인에 맞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되게 많이 활용했던 시대인데 저는 저거보다는 지금 현재 유심히 봐줘야 할 거가 여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왜 가야 될 거를. 근데 보면 액세스 R&D라든가 이런 밸류 크리에이션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엔드 투 엔드 상품 개발이에요. 사실은 상품 개발은 서비스 이전에 이미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를 다 웬만한 서비스는 저 생각에는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 시장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서비스를 전달할까에 대한 방법론이 바뀌고 있고 그 방법론이 어느 정도 바뀌다 보니까 상품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옛날식의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품 개발에 있어서 과거에는 뭐 1년, 2년, 3년, 4년, 약 같은 거는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료혁명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약을 얼마나 빨리 개발했느냐. 옛날에 20년, 3년 거를 이제 3년, 4년에 걸리는데 그 3년, 4년 걸리는 걸 뭘로 하냐고요? 데이터로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저한테에서는 데이터는 경험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축적해서 그 데이터가 나한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게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거를 실험을 옛날엔 100번을 했다면은 30번, 40번으로도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을 줄여주는 이게 상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기 R&D, 액세스 투 R&D라는 말은 R&D를 하면서 테스팅하고 뭐 이 시간을 줄여서 빨리 R&D 역할을 하고 시장에 내가는 저런 시간들을 줄여준다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데 결국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놓느냐의 속도의 문제인 거고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데이터를 놔보니까 가드너가 2013년, 14년에 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이더 IT라 그래갖고 모드 1, 모드 2가 있는데 모드 1은 기존의 전통 경제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산업 경제 시대에 안정성을 요구했던 모드가 IT 모드가 첫 번째예요. 그게 우리가 기존에 과거에 해왔던 SR 시대의 구축 시대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디펜드 할 수 있느냐 이런 접근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좀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거버넌스도 보면은 계획을 하고 나서 거버넌스를 하자 그러는데 모드 2에서 보면은 뭐라고 여기 써 있냐면은 경험이라든가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좀 보는 게 뭐냐면 사이클 타임이잖아요. 옛날에 이 모드 1에서는 산업 경제에 있었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가는 이렇게 마라토나와 같은 이런 회사가 있었고 그 사이클이 아까 단위가 먼슬리 단위였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초기에는 제가 2달 싸움을 했다, 한 달 싸움을 했다고 했고 나중에 이제
2주 싸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모두 추가 들어오면 사이클이 줄어드는 사이클인데 앞으로의 데이터 시대는 마라토너보다는 단거리 선수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가드너가 얘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데이터를 계속 하면서 도대체 데이터에 무엇이 기업을 바뀌게 하나 고민했을 거고 그 답을 찾다 보니까 가드너가 저런 얘기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이 얘기들을. 그랬더니 보니까 모드 1, 모드 2에서 모드 2에는 실험을 많이 하는 거고 자동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 재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고민하는데,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자료인데, 45%가, 회사의 45%가 이 모드 2로 빠르게, 이 운영을 하는 게 45%였대요. 14년에. 그리고 17년에는 75%가 미국의 회사들이 저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어느 상황이냐면 아직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는 거, 변화보다는 그런 거로 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그 모드 2의 핵심은 민첩성. 얼마나 빨리 접근을 할 거냐를 시작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혁신적인 방법, 그다음에 어떤 차이점, 디퍼런시에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 어떤 데이터에 대한 레코딩을 하는 거, 이런 거를 간다면 이쪽으로 넘어갈수록 빠른 게 이제 진행되는 이 모드로 진행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다 전통적인 방법을 버리고 어떤 실험적인 저런 거보다는 적당하게 좀 필요하지. 한국에는 한 요 정도 아직 요 정도의 영역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너무 앞서서 이노베이션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회사의 기업의 역량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할 거가 이제 기업이 IT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기업이 IT의 이 아키텍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설비라든가 소프트웨어든가 이런 테크놀로지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영역이 있는데, 오늘 제가 주로 좀 IT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정보 관련과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IT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다 커버를 하기 어려워서 오늘은 특별히 정보, 특히 데이터 관련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서비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보와 비즈니스 레이어를 어떻게 우리가 가장 쉽게 좀 이해를 할까 하고 이제 자료를 보기로 하겠는데, 이거 예전부터 제가 쓰던 자료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 이렇게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게 있었고, DMP, 데이터 가공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영역, 이제 데이터 서비스하는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세 영역, 데이터 가공 정제, 데이터 과학 분석, 데이터 서비스 영역으로 얘기하는데, 데이터 서비스 영역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인공지능 영역이에요. 인공지능은 사실은 데이터 서비스 영역이에요. 맨 앞단에. 근데 지금 인공지능 하는 얘기들 많이 하기잖아요. 챗봇, 또 뭐 있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스피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지금 다 무슨 상태에 있어요? 실험실에서 실험용으로 많이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그게 상품화돼서 나가기보다는 물론 몇 개 뭐 판매하기도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얘네들이 실험실에 있어요. 실험실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솔루션이 뭐가 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으세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야. 누군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해줄 거야 라는 전제부터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얘기는 머리만 있는 거죠. 몸이 없는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래서 저가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이 영역인 거예요. 특히 더 데이터 가공이나 정제 영역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영역이 그렇게 막 재밌거나 막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저는 이 영역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바틀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를 뚫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얘네들이 2000년도 초에 데이터 관련해서 뭔가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지금의 이 자리에 못 왔어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릴 텐데 절대로 지금의 자리를 못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무시해요. 그거 없이도 뭔가 되겠지. 안 돼요. 저는 제 모든 걸로 걸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보면 지금 이게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 아까 내용이 똑같은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똑같고 아까 얘기해서 인공지능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도 이 프로세스로 되고 있어요. 기업에서.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초도 저렇게 프로세스를 했어요. 다만 서비스가 그때는 좀 덜 발달해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데만 활용했겠지만 지금은 웹이든지 웹이든지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예요. 민첩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다 배치 프로세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치 프로세스의 단발성이라든가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8만 번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돼 있느냐를 여러분들께 묻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데이터 활용을 해보셨다라고 하면 분석 한 번, 두 번 예측 분석해갖고 우리 기업이 혁신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양보해서 한 10가지의 데이터 분석, 예측 분석 지수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회사가 혁신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데이터 드리븐의 혁신 얘기를 해와요. 근데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공지능 그 챗봇을 했다 해서 우리 회사가 혁신적으로 바뀔까요?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왜 혁신이란 단어를 얘기를 할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유는 얘네들이 작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8만 번을 한 해 동안 테스팅했고 그게 쌓여서 체력이 바뀐 거예요. 마라토너, 예를 들어 마라토너를 쉽게 그냥 설명을 해보죠. 마라토너가 예를 들어서 15초에 떴다고 해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12초를 떼야 된다고 한다면 이 마라토너가 뭐를 할까요? 기본 체력 관리를 체질을 바꾸지 않고는 12초를 못 뛰어요. 못 끝나는 거예요. 데이터 활용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는 그 회사의 기본 체력을 바꾸는 거, 베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15초 뛴 애들이 12초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 체력을 바꾸지 않고 자꾸 15초 했던 사람이 15초를 하겠다고 자꾸 폼을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아무튼 이 프로세스가 기존의 배치 프로세스를 만약에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은 15초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데이터 가야 될 체력은 뭐라고요? 15초를 끊을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체력을 만드는 기초 작업이 데이터 가공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데이터 가공,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가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복잡해요.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빅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한 거를 좀 단순화시켜야지만 빨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에 담는다고요? 플랫폼에 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빠르게 적용을 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개발이 뭐 2달, 3달 걸렸다고 한 내용들을 어떻게 빨리 적용할 거냐도 플랫폼이 없이는 또 매뉴얼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하나는 데이터를 활용해. 예를 들어서 8만 번을 다 우리가 매뉴얼로 했다고 해요. 가능했다고 치자고요. 가정을 하면 그 8만 번 안에는 비슷한 작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똑같은 프로세스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 분들이 데이터 활용을 했다면 여기 있던 분들이 데이터 활용을 일직선으로 할 때 그에서 똑같은 작업을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8만 번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8만 번 중에 한 번은 이미 해놓은 거를 세팅을 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갖다 쓸 때 엄청난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플랫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패턴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패턴이 있다는 거는 플랫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할 때, 데이터를 접근할 때, 데이터 액세스를 할 때의 패턴과 통합을 할 때의 패턴과 시스템 적용할 때의 패턴과 데이터를 디자인, 데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뭐 개발을 할 때의 패턴이 공통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어디다 넣는다고요? 가공 플랫폼에 템플릿으로 만들어 넣어서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8만 번 할 거를 줄여서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8만 번에 개별이 했던 것들을 줄여주는 거가 데이터 플랫폼이 하는 얘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저렇게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들 뭘 해서 이제 마케팅을 여기 주로 이제 마케팅 얘기를 해놨는데 핵심은 그런 거죠. 다시 재활용하고 자동화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 8만 번의 한 내용 중에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 패턴 됐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자동화시키면서 빨리 하게끔 사람이 들어가서 매뉴얼이 안 하고 빨리 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데이터 가공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가공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비즈니스 하시는 윗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8만 번을 할 거를 한두 번 한 거로 줄여놓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줄었겠죠. 그죠? 근데 그 비용에는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그 돈의 비용도 있지만 시간으로 따지는 돈의 비용도 있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야 매출 얼마 냈어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용적으로 줄이는 거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비용을 줄였거나 매출을 늘렸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거나 이 세 가지거든요. 기업 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매출을 늘렸다를 일단은 그건 눈에 보이는 것 차치고 비용을 줄인 거를 엄청난 줄인 거죠. 8만 번에 했던 거를 한 번, 두 번으로 끝내버리는 플랫폼이. 작업이 되는 거죠. 같은 개념에서 아까 제가 이제 저 IT 바이모델의 그 민첩성에 관련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적용한 것이 DMP인데 그 DMP를 어디다 적용한 거냐면 이거가 HR 인사 쪽에서도 활용한 거를 제가 샘플이 있길래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기존에는 각각의 뭐 시스템 레코드가 있고 페이롤이 있고 뭐 인사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각각이 진행이 되다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이게 따로따로 진행된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이제 데이터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반복적으로 따로따로 했던 것들이 다 줄어들고 여기에서 템플릿을 만들고 데이터도 필요한 데이터들을 공통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데이터들을 넘기면서 이것들을 작업을 하는데 전략에도 쓰고요. 예전에는 각각이 있기 때문에 전략의 자료를 한번 줄려면은 2달, 3달 이렇게 걸렸던 거를 지금은 매일 받아볼 수도 있는 거죠. 실시간화 돼 있다면은 매 순간.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할 때 이건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이전시들이 들어가고서 내 자료를 좀 보자 할 때 저 옛날에 삼성에 있을 때 보안원에서 나오면 올스톱이에요. 데이터 찾아주느라고 제공하느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돼 있다고 그러면 물론 다 들통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빨리 넘길 수도 있는 건 있어서 일단은 데이터 보안 작업을 잘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빨리 올스톱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토탈 워크포스라든지 이런 글로벌 리포팅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R 영역에 DMP를 데이터 가공. DMP란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Private DMP가 있고 Public DMP가 있어요. Private Cloud가 있고 Public Cloud가 있는 거 비슷한 개념인데 Private DMP는 개인 회사의 내부에 이렇게 데이터 가공 플랫폼이 있는 거고
퍼블릭 DMP는 액신과 같은 회사들이 퍼블릭 DMP예요. 얘네들은 지가 자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DMP는 우리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쓰는 데이터 가공 플랫폼이고, 퍼블릭 DMP는 데이터에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프라이빗 DMP한테 팔려고 사업을 하는 B2B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DMP가 아까 제가 캐피털 1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캐피털 1에 이거 이제 찾아보시면 캐피털 1 들어가시면 캐피털 1에 그 기스 블로그에 들어가면 이거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걔네들 DMP 데이터 가공 플랫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둡도 쓰고요. 비정형 데이터도 쓰고요. 가공 허브도 있고요. 배치류도 하고요. 실시간도 이렇게 카프카 써갖고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요. 다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에서. 어쨌거나 이거를 다 설명은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저희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많이 있는 분도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은 안 드리지만, 하여튼 캐피털 1이 저걸 갖고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8만 번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자료에 캐피털 1 들어가시면 블로그에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8만 번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엑심의 고객들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사가는 과정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는 이미 앞에 내부에 어떤 행동들이 프로세스가 지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 의사결정 하기 전에 뭘 했을까를 고민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요즘 데이터에 자산화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데이터 에셋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 자산에 대한 인식의 어떤 단계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료가.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1985년, 90년대 요까지는 그냥 분석에만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크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1995년 CRM 하면서 여기 이렇게 오면서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고객관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2000년도 초에 한국의 CRM 고객관리 여기 나왔는데 얘네들은 90년도 중반 요 초기부터 이게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고객관리 하면서 데이터 품질이라든가 데이터 통합 얘기를 2000년도 초에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넘어가면서 데이터 스토리지 관리체계 오너십 관련해서 작업을 했고 사실 이게 핵심 관리체계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이게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 밑바닥이에요. 운영단에서 IT 영역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를 넘으면서 2000년 중반 넘어오면서 왜냐면 데이터 거버넌스가 전사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IT 부서만 하다가.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도 없을 뿐더러, 물론 있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정말 필요하니까 품질이나 메타 정도 하는 거지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이 DMP의 내용이거든요. 얘네 저렇게 시간이 지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프로세스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활용하는 완성된 데이터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네들 과거 얘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우리 현재 기업들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내온 것들을 다 없애고 데이터 분석해서 뭔가를 결과를 내겠다 하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회사들의 태도잖아요. 가능할 것 같으냐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할까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버넌스의 발전 단계보다는 그 회사에서 거버넌스를 하는 단계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초기 무관심. 빨갛게 해놨어요, 제가. 빨갛게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 전략의 부재, 데이터 관리 책임, 데이터 스튜어드십이죠. 데이터 스튜어드 부재, 비즈니스 규칙 부재, 지표도 없고요. 중복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
지금 다 대부분의 회사에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우리 데이터가 있는 것도 생산되는 것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려 안 해요. 기업에서 저희 보고 거버넌스 체계를 해달라 그래요. 목적이 뭔지 알아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책임만을 내가 선을 긋고 싶은 거야. 이걸 어떻게 잘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겠다의 목적이 아니라 내 선을 거달라. 이거의 관리 체계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좀 같이 이제 작업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저는 그 회사들이 지금 가독이 인식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몇 군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이제 인식을 한 거죠. 데이터를 여러 번 입력하는 비용이 높다는 거 제가 여태까지 아까 설명했죠. 여러 번 패턴이 있으면 비용이 돼.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고 기능성을 좀 시도해보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좀 앞서간 데이터 기존의 우리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2018년 1월 달에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번 나중에 제가 제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 한번 보시면 돼요. 데이터 거버넌스 툴이 저렇게 있어요. 당장 가장 많이 필요한 거가 이제 품질. 참조 모델, 마스터 데이터하고 지금 정형, 비정형 데이터 있고요. 지금 뭐 이거는 많이 있는 것 있고 메타 데이터도 있고 사실 정보 보안 관리 정말 중요해요. 작년, 저작년 제가 데이터 사업 좀 하려고 했더니 금융회사들 데이터 다 유출돼 갖고 사업하기 작년, 저작년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 거버넌스가 있으면 그래도 덜 생기겠죠. 뭐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훔쳐가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울타리도 쳐지지 않는 게 데이터 보안 관리가 없는 거죠. 지금 많이 형식적으로만 하죠. 뭐 캡스 뭐 이런 것도 세우긴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흉내만 이렇게 울타리만 쳐놓은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돼서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앵코아가 지금 데이터 거버넌스 방법론을 쭉 정리를 한 건데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전략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전략이 없으면 전략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프로세스라든가 컨텐츠는 내용의 컨텐츠가 데이터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컨텐츠가 시스템, 저희 회사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거버넌스 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에 거버넌스를 적용을 하는 것도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별로 좀 다르게 적용이 돼요. 수집할 때는 일단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생명 주기와 보안 정도 하고요. 저장, 가공, 정지할 때는 이렇게 품질, 모니터링, 메타 좀 더 가공을 하고 카탈로그도 쓰고요. 근데 이제 분석할 때는 데이터 사이언스나 분석할 때는 메타나 보안 요거만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바로 데이터를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기로 내려가거든요. 여기 수집 단계. 원천 데이터로.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인사이트를 새로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발견된 인사이트를 현업에 적용해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데 적용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뭔가 캠페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새로운 거를 찾을 수 없을까 할 때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가기 때문에 좀 있고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하우스에서 좀 발달된 빅데이터 데이터 하우스에서는 전체적인 아까 보여주신 것들인 거버넌스 틀을 전체로 적용을 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핫하게 미는 게 스마트시티라서 제가 작업을 넣어놨는데 스마트시티도 세계적으로 잘하는 시티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에 많은데 이게 이제 영국의 케이스거든요. UK 케이스인데 보면은 얘네들이 여기 여기 빨갛게 뭐라고 써 있냐면 데이터 캐탈로깅이 거버넌스의 백본이라는 캐탈로깅이라는 거가 무슨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은 도서관에 우리 어디에 몇 번의 데이터가 책이 있어요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데이터가 어디 가면 네가 원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 얘 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거를 해내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백본이래잖아요. 가장 중요한 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나왔겠어요. 그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지 아세요? 스마트시티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밑에 스마트시티 또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는 예전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어떤 피지컬한 것, 유비쿼터스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고 아직까지는 데이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러면 그거는 예전에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시티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냐면 데이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스마트시티 위원회에 데이터 관련 전문가가 없다고 새를 들었어요. 앵커를 불러주시지 왜 안 불러주시나 몰라. 근데 아무튼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우선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 뭔 얘기를 해야 돼요? 100번이라면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유는 지금 스마트시티 하는 각각의 시들이 여러 시들이 있어요. 뭐 하성시, 세종시 뭐 이렇게 서울시도 좀 잘된 그 스마트시티 중에 세계적으로도 순위 안에 들거든요. 한 7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해야지만 좀 더 발전이 되는데 지금 한국의 스마트시티가 얘기를 해도 힘든 게 뭐냐면 시에 가보면 데이터들이 다 사일로로 돼 있어요. 농정과, 행정과 뭐 더 서로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얘기 안 하고 지금 가장 스마트시티 열심히 하는데 부산시인데 부산시 IT 과장님은 제가 아시거든요. 작년인가 뭐 올해 이제 데이터 통합 어느 정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진행이 되는데 그 통합의 핵심이 뭐예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잡는 거거든요. 그 거버넌스 체계에서 보면은 메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두 가지예요.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검색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갖다가 써서 인사이트를 빨리 내서 현업에다가 지원해주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제 가공이 되고 나면 이제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분석도 보시면 1997년에는 저장과 통합,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배하는 것들 2000년 들어오면서 그리고 2004년 들어오면서는 스테디칸 예측 분석을 많이 했죠. 세분화 예측 분석. 그리고 2010년에 들어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데이터 가공을 하는 거를 2주 싸움을 하고 왔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제가 들어온 사이에 얘네들은 실시간 싸움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실시간 싸움 플러스 고객들이 움직이는 패턴들을 다 로그로 잡아갖고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여행, 전이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걸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까지 온 게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현재 아마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 제가 되게 잘 쓰거든요. 제가 국내에서도 한 번도 쇼핑을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근데 작년에 어느 순간부터 아마존을 하기 시작했는데 걸어가면서도 어떤 데 뚝 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을 레커멘드를 해주는 거예요. 딱 2번 클릭하면 살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이면 저희 집 앞에 오더라고요. 매일 와요. 이분이 요즘 우리 집에. 왜냐면 제가 필요한 책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찍어주는지 제가 아마 생각해 이 택배 아저씨는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엄청 궁금해할 거예요. 왜냐면 맨날 외국 이거로 된 택배가 매일 오니까. 근데 아마존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 뭐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열받아갖고 제가 스톱을 하고 미국에 아마존에서 선물을 사왔어요. 이거 카드 넣는 거, 정보 같은 거, 그리고 막 이상한 걸 뭐 자꾸 다운로드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갖고, 그래서 계속 아마존을 쓰거든요. 저같이, 이 시간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존으로 넘어가는데, 딴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얘네들을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실시간으로 잘할 수 있게끔 밑에 작업들이 다 돼 있는 거고, 제가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이렇게 잘 아는지. 얘네들은 내가 다음에 뭔 책을 볼지 알고 있어요. 제가 한동안은 머신러닝관에서 자료를 쭉 봤거든요. 게다가 데이터 거버넌스 자료를 막 있는 대로 다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서비스로 넘어가니까 서비스 쪽으로 막 자료를 막 보내주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살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거기 얘네들은 제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직도 얘네들이 2000년대 초에 작업한 내용들 있잖아요. 기업에 가면 제가 오늘 이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랬다가 집에 갔더니 뭐가 빠졌어.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이 콜센터에서 내 전화를 받는 분이 내가 오늘 아침에 자기네 회사를 방문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언제 이미 끝냈다고요? 2000년대 초에 끝낸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성격이고 뭔 책을 좋아한, 어떤 성격의 이 회사를 왜 뭐 어떤 상품이 적당하냐를 알기 이전에 내가 이 회사의 주변에 와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우리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뭔가를 회사의 제품을 사려고 뭔 행동을 자꾸 사인을 보내도 이 회사는 그거 두뇌 갖고 모르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인 거예요. 마케팅을 하기 이전에 고객이 나한테 와서 뭔가 사인을 보내도 그 사인을 못 받는 거죠. 사랑을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저게 사랑이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 활용의 비즈니스 사업의 모델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과거에,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은 기존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지금은 넘어간 것 같아요. BI 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게 그게 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마케팅에 뭐 활용을 해볼까?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단계가 지금 한국의 단계고요. 비즈니스 최적화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만 번을 데이터를 돌리면서 어떤 게 최적으로 돌리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서 8만 개의 프로세스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만 최적화가 되느냐 이건데 뭐 8만 개도 없고 이제 10개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한테 데이터를 해서 뭐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엑심은 미국의 전체 한 사람의 데이터 포인트를 1,500개 갖고 있고요. 가공한 걸 1,500개, 한 3,000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를 3,000개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미국의 전 인력, 한 90%의 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손가락을 쳐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번 물어보세요.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들 대부분 다 엑셀 자료에 있어요. 저기까지 가기도 아직 어려운 상황인 거죠. 데이터 통합, 분석 경력 이런 것들이 활용의 내재화가 전제가 돼야지 얘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고 요거는 기업 내에 인터널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내부 프라이빗 DMP 얘기를 한 거고 잘 활용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프라이빗 DMP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 내부 최적화가 되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갈까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내부 데이터를 충분히 썼으니까 외부 데이터도 좀 갖다 써서 같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아볼까가 이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 단계는 아마존처럼 아주 잘 활용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내재화가 잘 돼서 책 파는 회사가 지금은 무슨 IT 회사가 됐잖아요. 오늘도 계속 아마존 클라우드 얘기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때려 죽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데이터와 관련해서 뭔가를 빨리 하자고 제가 잠깐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는 세월을 쌓는 거예요. 데이터는 세월을 쌓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세월은 되돌아갈 수도 없거든요. 세월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우린 그만큼 자꾸 세월을 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화를 세월을 쌓기 때문에 그 갭은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늘어나서 옛날에 우리가 산업경제 때는 카피해서 빨리 만들었으면 돼요. 근데 데이터 활용은 빈익빈 부익부를 더 격차를 만들어주게. 많이 사람한테 이미 알기 때문에 얘한테만 계속 팔고 잘 안 하는 데는 자꾸 떠내는 게 이게 잘못 활용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한번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잡아서 이거를 빨리 해자고 계속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가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 가공 얘기만 주고라고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작년까지 얘기해도 저도 이제 맨날 데이터 가공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식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 서비스, 저희 회사의 저의 센터가 데이터 서비스 센터예요. 근데 사실 데이터 서비스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DMP가 안 되니까. 근데 DMP 이제 얘기를 좀 그러니까 DMP 얘기는 이제 했고, 이제 데이터 서비스 얘기를 보면, 데이터 서비스에 이제 데이터 에즈 서비스라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클라우드에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클라우드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데이터 서비스를 굳이 뭐 클라우드 얘기를 안 하고, 내부에서 하는 것도 그냥 서비스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보면,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분석하는 사람들만 썼잖아요. 데이터를, 내부의 데이터를. 근데 지금은 정부도, 그리고 정부 규제나 통제해도 쓰고 내부 고객도 쓰고 요즘은 벤더도 쓰고 파트너도 쓰고 또 우리의 고객도 들어와서 쓰고요. 심지어는 이게 데이터를 오픈해 놓으면은 그 개발자들도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앱 같은 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곳에 데이터를 피딩을 해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도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서비스에도 플랫폼이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써 있긴 한데 어떤 다양한 일들과 아니면 데이터를 매핑하는 툴이라든가 표준화하든가 서비스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데이터 서비스의 역인데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없이는 저렇게 막 정신없이 하고 지금은 미들웨어로 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의 플랫폼 얘기 먼저 하기 전에 데이터를 통합해서 공개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이걸 좀 그냥 빨리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다 가져와서 통합을 했어요. EDW 얘기할 때.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가 너무 커지니까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갖고서는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저것도 보니까 너무 반복적인 일이 아까 설명한 반복적인 일이 생기니까 지금 뭐냐면 가상화 기술이 우리가 VM 서버 가상화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가상화를 해서 피지컬리는 아니지만 그 가상화로 데이터를 풀어다가 피딩하는 저런 시스템으로 많은 거네요. 근데 저게 없으면은 지금 데이터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죠. 데이터를 가상화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서비스는 SOA 아시죠? 서비스 오리엔트, 이제 뭐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인데 그 개념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있어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의 일부가 데이터도 서비스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백본은 예전에 우리가 얘기한 SOA예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윤팀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SOA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가장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말은 막 엄청 풀어요. 트렌드로. 실천을 안 해요. CRM도 마찬가지. 2000년도 저 그래서 끌려왔어요. 난 3년인가 4년 있다 그만뒀죠. 안 하니까. 하다가 말거든요. 왜 다 이렇게 하다 마시나 몰라. 미국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끝까지 해갖고 현재 빅데이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하다 말고. 저는 사실 이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SOA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이게 가능할까를 되게 많이 혼나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SOA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데이터가 SOA 베이스의 플랫폼이 가능할까? 근데 이거가 없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기업에 시범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는 이거를 계속 확산을 시킬까를 고민을 하고 이 장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엉망이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마드 거버넌스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캐노니컬 마들이라 해갖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캐탈로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있어야지만 이게 서비스가 되는데 이거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DMP만 해갖고서는 물론
앞으로의 일을 상이 되지만 이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부터는 데이터 서비스 얘기를 한다는 거고, 아마존은 2003년부터 저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이 시스템을 안 거치고서는, 이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안 거치고는 데이터를 가져 쓸 수도 없고 만들지도 못하고 이 시스템을 안 쓰는 사람은 해고시킨다고. 언제요? 2003년에 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아마존에 만든 바탕이 됐고요. 요거는 DMP와 데이터 서비스인데, 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없이 한 건데, 모 회사에 가서 제가 그리고 작업을 한 거예요. 사례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실제로 가공한 거 올려놓은 그 프로덕션 라인이고, DMP 있고, DMP에 대한 거버넌스 영역이 있고, 데이터 서비스 영역이 있고, 여기는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그 데이터 가공 영역이 전체를 좀 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 여기 1년차, 2년차 이렇게 하자고 이제 계획만 짜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보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좀 아쉬운 거는 맨날 계획만 짜주고 수행은 맡겨놓고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스, 아까 그런 어떤 데이터 서비스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요. 생기는데 데이터 프로세스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과거부터 계속 쭉 올라 내려오면서 보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은 누가 하지? 가격은 얼마지? 이런 얘기들. 이거 누가 하죠? 여러분 누가 할까요? 그리고 나서 API 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누가 담당이지? 뭐 이런 것들. 데이터 가공할 때 이게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지? 뭐 이런 것들. 서비스의 품질은 뭐 그리고 데이터를 판매한다면 가격은 얼마로 하고 분배는 누가 하지? 이런 것들의 이슈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일관성 있게 신뢰성 있게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는데 저것들을 하는 거가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저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인사이트를 찾고 전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잘 돌아가는 않는가를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걸 누가 할까를 고민할 때 데이터압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압이란 데이터 프로세스와 아퍼레이션을 동시에 하는 작업인데 여러분 데브압은 아시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빨리 현업에 적용하는 건데 데이터의 개발, 분석 개발한 거를 현업에 적용하는 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 데이터압에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압이 하는 일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데이터 통합, 그리고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라든가 품질 관리. 이 중간에 프로세스 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데이터압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혹시라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보다는 이쪽의 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또 필요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이 잘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하면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보다 이쪽 영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 영역은 데이터 사이언스들보다는 쉽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은 이걸 하다가 많이 경험이 쌓이면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효과는 뭐냐면 운영의 지속성.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화 테스트 관리하고 적용하고 피드백에서 이게 잘 돌아갔는지 모델을 현업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모델이 파퓰레이션, 우리 통계학에서 이게 모 집단이 바뀌면 이게 모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누가 해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SOA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그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 과거에는 이랬다가 SOA 하다가 지금은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서비스 쪽으로 넘어왔는데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저 이제 서비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SOA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싶어서 했는데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옛날에 그냥 일자형의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얘네들이 이게 반복되니까 플랫폼화해서 아까 플랫폼화 한다는 거는 패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패턴이 있는 거를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마이크로화, 그러니까 서비스를 자꾸 쪼개는 거야. 왜냐하면 서비스를 한 선 라인에 딱 주면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도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으면 쉽게 고치는데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으면 이게 스톱이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쪼개서 쪼갠 것만 임팩트가 가게끔 만드는 서비스고요. 일지선에 있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죠. 이게 핵심 기술이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영역인데 이게, 아마존이 되게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핵심 기술이
컨테이너 관리하는 이건데 오픈소스예요, 지금. 다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리눅스에서 오픈소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이 아키텍처가, 쿠버네티스 아키텍처가 데이터 사이언스 부 가격보다 한국에서 지금 더 비싸대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더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거 오픈소스거든요? 너무 핫하니까 구글에서 돈을 대서 이게, 그, 리눅스 그 재단에서 한 건데, 이거를 너무 핫하니까 구글에서 구글하고 아마 리눅스가 돈을 댔을 거예요. 저거를 상용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렇게만 됐다고 하면 오픈소스 생태계가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시장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저런 회사들, 넷플릭스나 월마트나 테슬라, 시스코, 아마존. 이 자료를 여기 넣은 건 뭐냐면 넷플릭스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600개 있고요. 아마존은 100에서 150개가 한 앱에, 한 페이지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작업을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늘 사용하는 것들의 템플릿을 만들고 리유즈, 다시 사용하게끔 재활용의 패턴을, 서비스를, 이런 내용들인 거죠.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갖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한 넷플릭스의 사례고요. 여기 보면 무비 서비스 사례, 디스커버리 사례, 레코멘드 추천 사례, 애널릭스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줄이는 거고요. 툴은 이런 것들을 써요. 제가 아는 툴은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랑 스칼라랑 스프링 좀 알고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고 넷플릭스에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 넷플릭스의 API나 개발하는 역량이 엑설런트하다는 거예요. 과연 저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저렇지 않고는 저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가 요즘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길래 제가 넣은 건데, 비즈니스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어떤 디자인 띵킹, 웹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가 옛날에는 데이터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비즈니스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융합을 해야지만 성공 사례가 나오지 어느 한 부분만 해갖고는 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데이터 가공 관련해서 좀 많이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기도 해서, 이거 사실 저희 내부 자료긴 한데, 데이터 가공을 저희가 단계별로 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하는 여기는 기본 베이스 데이터예요. 그리고 베이스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세그멘테이션 한 거를 융합을 하는 지수 단계가 다음에 있거든요. 그거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들어와서 이거 저희가 실제 이건 안 찍었으면 좋겠어. 이건 고객사 거래서 이거는 두 번째 회사, 다른 회사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붙여서 이렇게 주거 뭐 이런 거 나오죠. 주택 관련된 회사예요.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도 활용하고 이렇게 의료도 뭐 외식업에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쟤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하는데 키 작업하고 붙이고 기초 데이터 만들고 또 이렇게 분류해서 작업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저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고 있는 자료에 빨리 끝내라 그래서.